계속 블랙팬서가 공세에 나섰다. 12대의 K 전차가 폴란드에 새로 도착했다. 곧 전문가의 손에 넘어갈 예정이다. 12대의 K 전차가 폴란드에 또 도착했습니다. 지난 10일 폴란드 파베우 베이다 국방차관은 K 전차 12대가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2월에 14대가 도착했는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무려 12대가 또 인도되어 현재 폴란드군은 110대의 K 전차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내 자강론이 커지는 가운데 폴란드는 빠른 배송에 또다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차 계약분 180대 중 남은 70대는 올해 말까지 인도할 예정인데 계획대로 올해 말에 폴란드에는 180대의 K 전차가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송 속도는 K 전차 2차 계약에 더욱 더 속도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배송에 폴란드인들은 한국 최고, 지금 시점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블라슈차크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블라슈차크에게 다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당신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정부 국방부 장관 블라슈차크가 한국산 무기를 계약해서 빠르게 인도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에게 유리하게 끝날 것으로 보이면서 이 계약이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 새 정부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등 K 전차 2차 계약에 대해서 계속 미루는 행태를 보여왔는데 전 정부의 결정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폴란드 정권은 국방보다 먹고 사는 민생에 국방비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자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되어 왔던 역대급 규모의 K 전차 2차 계약의 실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매체 포르살은 폴란드를 위한 수백 대의 새로운 K 전차 비밀 협정의 세부 사항이 유출되었다라는 제목으로 2차 계약에 대한 숨겨진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에 추가로 180대의 K 전차를 공급하는 이행 계약이 올해 4월 초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약 62억 달러 구조사 158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62억 달러는 폴란드의 K 전차 첫 번째 구매 계약 비용 33억 7천만 달러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똑같이 180대를 주문했기에 KPL 업그레이드 사양, 훈련 및 물류 패키지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폴란드에서 생산을 시작하기 위한 기술 및 개발 이전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에서 생산한 전차를 구매하는데 대당 1,300만 유로 205억이 들지만 필요한 변경사항을 적용해 동일한 기계를 폴란드에서 생산하는데 1,700만 유로 268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자국 군대를 위해 K 전차를 900만 유로 142억에 구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룩한 K 전차의 국내 가격이 불과 142억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폴란드는 물론 유럽 국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 한국 전차가 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것과 정반대로 독일산 레오파드 최신형 전차가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보고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2023년 레오파드 EA8 전차 54대를 대당 478억 원에 샀고 올해 1월 스웨덴은 레오파드 44대를 대당 502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지난 2월 오스트리아도 레오파드 EA8 전차 58대를 구매하려고 문의했는데 독일 KNDS는 17억 유로, 대당 46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독일 내에서 독일군이 주문한 레오파드의 가격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레오파드 EA8 전차대대 가격으로 첨단 항공기를 갖춘 3에서 4개의 완전한 전투기 편대를 가질 수 있다며 여기에 돈을 쓰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가 132대를 주문하자 독일은 무려 대당 900억 원을 불렀는데 이에 기겁하며 바로 집어치운 적이 있습니다. 주문하면 너무 느린 생산 속도에 인도까지 늦으면 무려 8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써서 도입해야 하는 현실의 유럽 국가들 내에서는 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K 전차를 포기하고 레오파드 EA8 54대를 주문했는데 고작 54대를 납품받는데 8년이 걸린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스웨덴도 계약부터 44대를 받는데 6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200대를 넘게 찍어낼 수 있는 K 전차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일 현지 시간 벨기에에서 총 8천억 유로 약 1,258조 원 동원을 목표로 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유럽산 우선 구매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산 무기 수출에 변수가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럽이 영내방산 무기 구매에 쓰자고 하는 것은 공동 예산에 국한된 것이기에 급한 국가들은 자국의 국방비로 가성비 높은 무기를 구입하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공동 예산을 프랑스는 유럽에서만 사용하자고 말하지만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통유럽은 이에 통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잖은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유럽의 전체 국방 예산 증가 흐름이 러시아발 안보 위협에 노출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국 방산 수출 동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내에서만 구입하자고 하는 주장을 유럽 최대 방산국가 독일에서는 반대하고 있어 주목되었습니다. 독일 숄츠 총리는 이 금액을 EU 외부 우방국에게도 개방하자고 했지만 프랑스 마크롱은 유럽산 무기만을 사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과 함께 EU 일부 정상들도 지난 6일 회의에서 역의 무기 구입도 문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은 방공, 장거리 타격, 정보, 식별, 목표 설정 등 유럽의 핵심 방위 능력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이 간극을 메우려면 유럽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기업가들을 동원해 유럽이 어떤 기업들을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에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들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번 150억 유로 방위비 지출 계획 역시 1년여 전 같은 논란 속에 궤도에서 이탈한 15억 유로 규모의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 EDIP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가 EU 역의 부품에 대한 지출 한도를 정하고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제3국 무기 구입은 급제하자고 주장하면서 지난 겨울 계획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내에서만 무기를 사자며 금액을 조성한 계획이 이미 한계를 드러냈기에 이번에도 이런 주장은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싸고 빠르게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공동개발 및 구매를 확대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하청 협력업체가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어 생산 문제가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독일은 물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 정부는 무기 체계를 구매할 때 속도나 가격보다 일자리 창출이란 경제적인 분배 문제에 더 신경을 써왔습니다. 결국 유럽 내 일감을 쪼개어 만든 수많은 하청 협력업체가 유럽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고 이 중 영세한 업체들이 도산해 무기체계 조립 공정이 멈춰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행정비용, 과물류, 인건비 폭등으로 가격까지 급격히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과정 독일은 당장의 한계를 알고 있기에 빠르게 유럽의 국방력을 증대시키려면 한국과 같은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양질의 무기를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산 인프라를 구축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금 K전차 공장의 제작 인력을 충원해 제작 라인을 늘렸고 공장 내 쉬는 공간까지도 제작 공간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현대로템의 주력 제품인 열차 제작 인력도 전차 제작에 투입시켰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휴전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차와 같은 재래식 무기 생산 체계를 꾸준히 유지해왔고 이 때문에 생산 전 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어 빠른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현대로템 책임 매니저는 난기 일정이 빠듯해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전차 양산 체계를 갖춘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한국에게서 받은 K전차로 한창 훈련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전의 구소련 전차와 비교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전차와 비교해서 K전차를 유심히 본 현지네티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행 시 많은 연기를 내뿜고 사격 시 격렬하게 진통하는 러시아 전차와 비교했을 때 K 블랙팬서는 훨씬 적은 배기가스를 내뿜고 부드러운 엔진 소음을 내며 힘차게 돌진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전차임이 확실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서방 세계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폴란드 국민은 한국군 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무기는 여러분의 믿음직한 방패와 날카로운 창이 될 것입니다. 매우 빠른 배송, 행운을 빌어요. 폴란드의 친구. 폴란드의 K 전차와 K 구자주포가 또다시 도착했습니다. 올해 첫 도착에 폴란드에서는 이를 발렌타인데이 선물이라 부르면서 환호하고 있는데 지금 이 놀라운 속도에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주변 국가들이 심상치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엄청난 숫자의 무기 도입 계약을 맺었는데 이 무기 납기가 제때 이루어지다 못해 계획보다 더 빠르게 인도되는 것을 보고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코시니아크 카미시는 지난 22일 지난주에 14대의 K전차가 도착했고 8대의 K구자주포가 며칠 안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한 매체는 22일 의뢰 한국에서 처음으로 배송되었다며 K 전차 14대, K 구자준포 8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 18대가 추가로 인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군은 지금까지 98대의 KEGF 전차 첫 번째 이행 계약의 54.4%, 144대의 K9A1 전차 첫 번째 이행 계약의 67.9%, 90대의 HOMAR K 첫 번째 이행 계약의 41.3%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한국이 미국보다 장비를 훨씬 빨리 공급하는 것 같네요. 이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며 특히 미국이 지연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협력하여 중장거리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PIS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보세요. PIS는 이미 무기 구매가 늦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아마도 2030년이나 그 이후에 베를린에 무기를 주문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새 정권이 한국산 무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지난 정권에서 도입한 무기를 빠르게 공급받으며 찬사를 받자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180대를 계약해서 2025년까지 인도하겠다는 K2전지는 54.4% 이행되었고 같은 시기 212대를 계약해 2026년까지 인도하겠다는 K9자주포는 무려 67.9%가 인도되었습니다. 계약한 지 2년 만에 50%가 넘게 인도되었는데 이 같은 속도는 미국과 유럽은 물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속도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말 노르웨이를 향해 K9자주포를 싣고 떠났던 배가 노르웨이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마산항에서 선적한 K9자준 포사문과 K10탄 양 보급 치량 8대가 계약한 지 2년여 만에 생산되어 2개월의 항해 끝에 노르웨이에 도착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기존 미국산 M100 구자주포 22문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한국산 K9자주포를 추가로 주문했는데 2년 만에 주문한 양을 모두 납품받았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가장 빨리 전력 공백을 메운 국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K9자주포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도착에 환호하며 과거 노르웨이의 깊은 눈 속에서 미르러지듯 움직이는 K9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한국산 무기가 도착한 소식 중에 유럽 국가들이 가장 눈여겨본 것은 K2 K9자주포보다 K239 천무 호마르 K입니다. 천무 호마르 K는 2023년에 총 218개를 계약해 2027년까지 인도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벌써 41.3% 인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장 미국 하이마스를 구입하기로 한 유럽 국가들이 늦은 납기에 불만을 품으며 우리도 한국산 K239 천무를 도입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미국산 하이마스의 불만은 늦은 납기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하자 폴란드 네티즌들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여기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럽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 폴란드 네티즌은 오래전에 저는 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왔을까 궁금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전 세계가 양키스에 너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변화. 이라고 외쳤고 또 다른 폴란드 네티즌은 미국에서 구매한 HIMARS는 활성화 코드가 없으므로 미국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블라슈차크의 진술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의 압박에 미국산 무기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이마스는 미국 동의 없이 쏠 수 없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가장 빨리 미국산 하이마스 추가 주문을 포기하고 한국산 천무를 도입할 준비를 하는 국가가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육군의 주전력으로 K9자주포가 가동 중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최근 미국에 주문한 하이마스가 배에 선적되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하이마스가 오는 것을 반겨야 하지만 지난 2020년에 주문한 무기가 무려 4년이 넘어서 도착하는 것에 오히려 분노의 감정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하이마스의 추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최근 에스토니아 페테르코프 국방장관은 문엔 안보회의에서 우리는 납기가 매우 긴 하이마스를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하이마스 제조국인 미국의 답변에 따라 우리는 차기 다연장 로켓을 다른 시스템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에스토니아는 하이마스 대신 한국제 천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 이미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방산 기업들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최근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한화의 K239천무만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K9자 주포를 받은 노르웨이도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가장 빨리 K239천무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당초 미국 하이마스를 단독으로 도입하려 했으나 최근 경쟁 방식으로 바꾸면서 한국 K239천무를 가장 유력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가 직접 접촉해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 한국산 무기의 납품 속도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한국산 무기를 주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하고 나서 미국이 유럽을 방어해주지 않을 거라며 당장 국방비를 늘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늘리려고 하며 황급히 무기 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유럽 싱크탱크의 브리얼과 킬세계 경제연구소는 지난 21일 미국 없이 유럽 방어하기라는 주제로 공동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지원이 없다면 유럽 국가들은 매년 총 2,500억 유로, 한화로는 376조 원 규모 국방비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국방비를 늘려도 당장 무기를 계약하고 도입해 전력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폴란드의 K2 전차, K9자 주포, K239천무 도착 소식은 모든 유럽국에게 중요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빨리 주문하지 않으면 중동 국가들에게 밀릴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육군은 UAE 현지 연합훈련에 K2 전차와 K9자 주포 등 핵심 기갑부대를 보냈습니다. K2 전차는 세찬 사막 모래바람을 가르며 4-5km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모래 위를 힘있게 기동하면서도 표적을 맞추는 정확성은 놀라웠습니다. 또한 콧불소라 불리는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는 해외 훈련에 처음 투입돼 사막의 모래를 갈아엎으며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에 K2 전차와 K9자 주포 등을 보낸 것은 훈련의 성격보다는 실제로는 중동 수출을 위한 쇼케이스라고 말했는데 사마귀를 가르며 그 위력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산 무기는 유럽과 중동에서 더욱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시장 점유율 20%로 세계 무기 수출 2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무기를 사던 주 수입국 이집트, 인도, 베트남, 중동 등이 수입처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가장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 한국산 무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극강의 가성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차, 장갑차, 다연장 로켓의 가격은 방산선진국들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면서 공급 속도는 그들보다 3배 이상 빠릅니다. 한국은 K2 전차 180대를 3년 만에 공급하는데 독일은 10년이 걸려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제 유럽과 중동은 물론 전 세계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 더욱 크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KF-21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동의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게 총 7개 국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유럽 국가도 한 곳이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2025년 내로 2개의 우선 협상을 선정한 이후 KF-21 수출에 박자를 가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KF-21 보람의 수출과 함께 2025년 K방산의 수출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2025년이 한국 방산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한국 방산은 2023년 135억 달러를 기록. 2022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2024년은 2023년보다 감소폭이 더 컸는데 약 95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폴란드였는데요. K전자에 대한 이자, 계약이 정지적 리스크로 인해 지연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방산업계는 계약 지연은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2025년에 이 계약이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방산업계는 수출 목표를 약 240억 달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동남아, 중동 등에서 한국산 무기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무기 체계는 기술적 성능이 선진국 수준 못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훌륭한 가격, 풍부한 양산 역량, 그리고 우수한 사후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그 어떤 국가도 보여주지 못한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준비된 자가 성공하듯이 한국이 그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고생해왔던 방위산업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고 시대적 변화 속에서 또 한 번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기 시장의 큰손 중동은 우리에겐 새로운 시장이나 마찬가지인 테요. 이미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사우디가 한국산 무기에 매우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희망하는 가장 큰 손고객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과거 사우디는 한때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중동의 진미 구도를 굳건히 지탱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양국 관계에는 거친 파열음이 울리고 말았는데요. 무엇보다 미국이 사우디의 F-35 도입 요정에 미은적 태도를 보이면서부터 사우디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민감한 역학관계를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사실상 판매를 거부하자 사우디는 자국 안보마저 미국의 정치적 계산에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사우디 왕실이 주도하는 국정 운영 방식 중 특히 인권 문제와 정치적 억압 논란이 미국 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 워싱턴의 외교 압박도 서서히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카슈쿠지 피살 사건이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사우디를 함께하길 껄끄러운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역시 이에 반발하며 석유 생산량 조절을 통해 국제 유가를 흔들며 미국의 의도와 어긋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양측 사이에 신뢰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고 사우디는 러시아, 중국 등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를 적극 모색하며 미국 중심의 외교 안보 질서에서 점차 벗어나는 중입니다. 이는 중동 패권 경쟁 구도를 뒤흔드는 잠재적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사우디를 예전만큼 확고한 우방으로 대하기 어려워졌고 양국이 현재 완전히 들어줘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우디의 행보에 한국이 족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KF-21은 현재 블록1과 블록2도 개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더 진보된 블록 3에서는 스텔스 성능이나 무인기 연동 운영 같은 미래전 핵심 기술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우디가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어느 정도 기술 지분이나 생산 라인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인도네시아와 이미 공동개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우디 같은 자금력과 시장성을 가진 국가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개발 속도와 규모도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사우디가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기술 이전을 요구하느냐입니다. F-35처럼 미국이 철벽 방어를 지낸 기술 자산은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할 텐데 한국이 스스로 만든 AESA 레이더와 항전 시스템이라면 돈만 충분히 낸다면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만약 KF-21 블록 3의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우디가 현재 운영 중인 전투기를 살펴보면 F-15CD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토네이도 등이 상당히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유로파이터 트렌치 3는 새로 도입했지만 트렌치 이하 버전은 머지않아 대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F-15CD 역시 개량이 시급합니다. 단순 합산해보면 약 최소 100대에서 최대 180대의 교체 수요가 나오는 테요. 이 물량 일부만 한국이 가져가도 엄청난 규모가 될 것입니다. KF-21 40여 대의 추가 개발분, 거기에 80여 대의 식으로만 이루어져도 K방산 역사상 전례 없는 대박 계약이 탄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한국산 대공화기에도 매우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금지되자 무기 판매와 함께 제조 기술을 전수할 기술력을 갖춘 국가로 대한민국을 점찍고 있습니다. 2030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사우디의 투자부가 한국의 LIG, 넥스원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도 한국산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가성비와 기술력이 독보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군의 기반이 되는 지상군 전력의 핵심 K 전차와 K9 자주포는 실전에서 검증된 사례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우리 기업과 논의 중이며
사우디 이외에도 중동 지역에서의 방산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신화를 쓴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는 2017년에 이어 인도와 K9 자주포 백문 공급에 대한 추가 계약 체결을 협의 중입니다. 이미 성능이 입증된 K9 자주포는 앞으로도 인도군의 주요 전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고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60%, 장기적으로는 이미 독점이나 마찬가지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급이라 불리는 미국의 팔라딘이나 영국의 AS90, 독일의 PGH-2000 자주포보다 사거리 발사 속도, 생존성, 기동성 등의 면에서 유사하거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시 K9는 아군을 향해 도발해온 북한의 포진지를 타격해 대적 대응 전략으로서 그 위력과 위상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준 바도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의 사례처럼 한국 방산에 중독된 도입국이 계속해서 우리가 만든 무기 체계를 연이어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무적입니다. 일례로 한국산 지상전 무기를 싹쓸이 하다시피 한 폴란드가 한국산 보병 전투차의 도입까지 요청한 것인데요. 폴란드는 자국산 보병 전투차인 보르숙 장갑차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계속되자 보르숙 장갑차와 해외산 장갑차를 투트랙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말이 투트랙이지 사실상 보르숙 장갑차를 대체할 차기 주력 장갑차를 한국에서 찾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K21 또는 레드백 중 어떤 장갑차를 요청할지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폴란드의 상황을 보았을 때 레드백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 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폴란드가 요구하는 것은 장갑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있던 공격기 정부는 기존 동구권 전투기를 최근 말고 폴란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초음속 전투기로 한국의 KF-21이나 FA-50을 노리고 있습니다. FA-50은 미들급 전투기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 발표된 블록 20개량 계획 때문에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다름이 아니라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즉 A사 레이더와 공대공 무장이 동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FA-50용 AESA 레이더의 개발로 전체적인 능력까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FA-50과 같은 미들급 전투기의 소유가 긴박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FA-50 경공격기는 초음속 경공격기로 기본적으로는 주로 지상 표적을 제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최대 이륙 중량 12-3T 최고속도 마하 1호에 주력 무기는 공대 미사일로 단거리에는 AIM-9 사이드 와인더, 중거리에 AIM-120 암람, 공대지 AGM-65 매버릭, JDAM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한국이 미국 정부 및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얻은 결과인데요. 이렇게 되면 블록 20개량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 국가의 요청에 따라 한국형 혹은 미국산 AESA 레이더 탑재도 가능한 유연성도 갖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방산 기업들은 현재 협력 생산 및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각국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무기 체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중동 등에서 개최되고 있는 방산 전시회와 국제무기 박람회에서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KF-21과 FA-50은 한국형 무기의 대표 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한국 방산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계약 지연과 같은 정치적 리스크는 여전히 한국 방산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미국 등 기술 강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독립을 이루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방산업계는 꾸준히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세계 13위였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6위로 7계단이나 뛰어올랐습니다. 건국 이래 최고의 방위산업 호황기를 맞으면서 열린 K방산 르네상스를 2020년 다시 한번 재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에는 한국 방산업계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를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의 활약과 KF-21 전투기의 수출로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심으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정조준했던 튀르키예가 오히려 한국에게 손 내밀며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자신있게 개발에 나선 5세대의 자국 전투기인 칸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것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을 연임하게 만들었던 칸 전투기는 부메랑이 되려 에르도안을 겨누는 칼날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튀르키예가 야심차게 준비한 칸 전투기는 개발 자체가 스톱되었습니다. 저명한 항공 언론 에비에이션 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터키 항공 우주가 자재 공급망 문제로 인해 CJ 2호기의 제작을 중단했는 상태로 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칸 전투기가 KF-21을 비롯해 5세대 전투기 F-35와 F-22에 맞먹는 성능이며 한국의 KF-21은 4세대 전투기로 비교하기를 거부한다며 자신있게 칸을 자랑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튀르키예 칸 전투기가 예산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는 데다가 엔진조차 정하지 못한 엉망인 프로젝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는 튀르키예를 전혀 경계하고 있지 않는 기체였는데 올해 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초도 비행에 성공하며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KF-21이 4, 5세대부터 차근차근 계단형 개발을 이어나가는 만큼 향후 5세대와 6세대까지 계획되고 있기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칸은 KF-21과 다르게 처음부터 5세대를 목표로 만든 만큼 초도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갈 길이 가시밭이라는 게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국민들은 초도 비행에 성공하자 드디어 자신들의 기술력이 미국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했다가 금방이라도 다음 시제기가 공개될 줄 알았던 칸의 CJ 2호기의 제작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신형 전투기 구매까지 거절당하며 자국 공군 전력이 사면초가의 위기로 내몰린 것인데요. 심지어 이 때문에 튀르키예의 공군 전력 현대화에 심각한 문제가 연달아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튀르키예는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한 칸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하고 그 전까지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외에서 추가적인 전투기 도입을 병행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칸이 실전 배치를 위한 성능 검증은 고사하고 두 번째 시제기 생산조사 차질을 빚고 있대다가 독일로부터 유로파이터 구매까지 막히게 된 튀르키예는 유럽에서 가장 노후화된 공군을 가진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우선 현재까지 겨우 한 대의 칸 시제기를 가지고 초도 비행에 작수한 튀르키예의 입장에서 후속 시제기가 늦어진다는 점은 매우 뼈아픈 상황입니다. 최신 전투기는 각종 첨단 기술력의 종합체라 불릴 정도로 고난도의 기술력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제기를 통해 수많은 테스트와 오류 수정 기술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튀르키예는 초도 비행이 외에 마땅히 다른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후속 시제기를 생산하는 것도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3. 에비에이션 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접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시제기는 사실 제대로 된 시제기가 아니라 지상 활주용으로 만들어둔 임시 기체로 임시로 수 있도록 개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는 시험 비행에 앞서 지난해 칸이 자력으로 지상 활주에 성공했다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체 내부의 모습이 너무 조잡했는데요. 랜딩 기어도 접히지 않는 구조였기에 군사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에르도안이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억지로 만든 가기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 방사청에서 지상 활주 테스트에 나선 기체가 지상에서 정작 구조 시험용으로 만들어진 기체였다는 사실이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이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시험 비행에서는 제대로 된 시제기를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이 지상활주 기체에 그대로 엔진을 장착해 실제로 비행을 시도해버리는 위험전만한 일을 실행해버렸는데요. 일부 항공기에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저 날았으면 시제기로서 완성이지 않냐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이는 실제로 개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종이로 만든 비행기에도 현대과학의 집약체인 항공 엔진을 장착한다면 역시나 비행에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비행한 시제기는 랜딩 기어를 접지도 못했고 시속 30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파일럿의 안전을 도외시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칸 전투기의 캐노피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딱 들어맞게 설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칸 전투기의 지상 활주로 테스트를 마친 뒤 캐노피가 열리지 않아 안전요원들이 불어서 억지로 열었고, 이런 조잡한 캐노피로 비행을 했다는 건 파일럿의 안전을 등외시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모든 퍼포먼스는 오로지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임이 걸린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허접한 쇼였는데요. 칸의 테스트를 마쳤을 때 이런 행사에는 꼭 빠지지 않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등장해 직접 탑승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에르도안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튀르키예 대통령은 급하게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KF-21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합 6대 시제기를 투입하였으며 그중 2대는 철저하게 지상 테스트에 사용하였습니다. 튀르키예가 처음으로 칸을 비행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KF-21과 경쟁하게 F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현재 칸 전투기의 개발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흔적이 곳곳에 보이고 있는데요. KF-21은 2200회에 달하는 각종 시험 비행과 무장체계 시험,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치 검증 등을 거쳐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KF-21의 성능 보완과 개량을 진행하여 양산품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투기 개발의 정석이라고 할 만큼 다른 국가에서도 방산 개발의 표본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앞뒤 순서라고는 없는 튀르키예와는 차원이 다른 검증 과정을 거쳐 탄생했는데요. 그런데 KF-21과 칸의 차이는 비단 시제기 생산 및 비행 테스트 과정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튀르키예는 전투기의 가장 핵심인 엔진을 미국과 협력해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정작 미국의 엔진 제조사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수포로 돌아갔는데요. 튀르키예가 러시아에게 군사적 물자를 지원한 협의를 받아 미 의회에서 튀르키예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그동안 무시한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튀르키예는 미국산 엔진을 대신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KF-21용 엔진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5세대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지 제인스에서는 한국의 엔진 시제품을 두고 최종 개발이 완료되면 항공엔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기술적 완성도를 극찬했는데요. 한편 칸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던 국가들이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산 KF-21로 다시금 발길을 돌렸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FA-50 12대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기에 KF-21에 대해서도 수출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KF-21은 튀르키예와는 다르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개발되는 만큼,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며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것은 내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계엄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 시끄럽고 난장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정신이 없어 미처 느끼지는 못했지만 평소와 완전히 다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이 아주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마다 북한이 어지러운 상황을 이용해서 선전과 선동은 물론이고 무력 시위까지 세슴치 않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아니 그랬던 북한이 이번 계엄 상황에서는 아주 얌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 세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기사 보시면 때마다 남남 갈등 노린 북한 이번에는 왜 조용할까? 이런 기사가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시면 윤석열 퇴진을 매일같이 전하던 북한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나흘째인 6일까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 파장에 대한 소식이나 반응이 실리지 않았다. 굉장히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조용할까 싶을 정도로 북한이 얌전해요. 아니 그동안 북한은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역사도 너무너무 길어요. 49혁명 때도 그랬고, 특히 5, 16대 보시면 쿠데타 이후에 남한에서의 혁명투쟁을 확대시키기 위해 통일혁명당을 만들었었다.
이런 식으로 있었고, 월남전 이때도 특히 1960년대 월남 파병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이 대남 무장투쟁을 벌이던 회적의 시기였다. 그래서 이 틈을 노려서 북한이 무장공비를 난파했고, 제일 유명했던 김신조 사건 이것도 이때 있었죠. 이런 방식으로 북한이 항상 우리의 역사 속에는 물청객으로, 그리고 또 괴롭히는 존재들로 항상 시끄럽게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굉장히 조용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듣고 보니 북한이 조용한 게 굉장히 지금 이상한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데요. 아니, 김정은이 이런 애가 아니라는 걸 그동안 우리가 오래 겪어서 아는데 우리의 이런 약점이 공개된 상황에서 북한이 가만히 있다는 것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놀랍게도 러시아의 푸틴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푸틴은 왜 김정은에게 한국을 건들지 못하게 했던 것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외교부가 우리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의 의견을 표출했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시면 러시아 외교부 한국 비상계엄 까태 한반도 상황에 영향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성 이분이 저기 뭐냐? 러시아의 마리아 자하로바 이분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이분이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데 이분이 러시아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이미 복잡해지고 있는 한반도 전체의 사회, 정치적 상향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다른 나라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뢰 인사치레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우리의 적대국인 북한이랑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금 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 자하로바,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봤더니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에는 한반도 전체의 사회,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 지금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도발이나 복잡한 정세가 있으니 잘 해결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사람만 얘기한 것도 아니라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우려스럽다면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크렘린궁에서도 이렇게 성명을 내고 이런 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러시아는 지금 한국의 문제가 심화되어 러시아의 개까지 물동이 튀는 것에 대해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왜 이렇게까지 본인들에게 물동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느냐? 한반도 상황에 다른 영향이 생길까봐 그렇다고 위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상을 까고 나면 러시아가 느끼기에 한국의 방산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폴란드 넘어 루마니아로 K방산, 동유럽 시장 공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오커스 동맹 인정, 세계 최고 수준 레드백 제한, K9 청신호, LIG 넥스원 다양한 유도, 무기체계 현지 공략 강화, 신궁도 수출 눈앞에 뒀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방산이 호평을 받아 빅사, 2032년에는 점유율 1위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현재 동유럽의 무기 대부분이 지금 한국산 무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정해지면서 전 세계의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분쟁 등 여러 지역에서 시한폭탄들이 있어서 사실상 자주 국방이 안 되고 있는 나라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에서 재래식 무기들이 그동안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어서 모든 나라들이 갑자기 무기를 사려고 하니 이거 K방산 말고는 구할 수 있는 데가 없구나, 답이 없구나.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동유럽 시장, 여기 동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문제가 심각한 게 바로 지금 집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무기가 들어올 수 있고 성능도 좋아야 되고 고장도 안 나고 이런 거 지금 다 찾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지금 K방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출액을 5조 원을 돌파하며 전 세계 자주포 10대 중 7대가 K9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가열차게 수출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아까도 여기 나왔듯이 LIG 넥스원의 천궁이도 올해만 4조 원어치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지금 엄청난 속도로 대한민국의 방산은 생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세계 4위권 방산 대국도 눈앞까지 온 상황인데요. 이런 우리의 무기들이 현재 나토 국가들의 속속들이 들어가고 있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회종적으로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에 국산 무기가 들어가고 있고 그렇진 않은데 만약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을 잘못 자극했다가 이 무기들이 러시아 쪽으로 총구를 돌리게 된다면 안 그래도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근래 들어 한국의 국방부의 대체적인 스탠스는 상당히 강력한 스탠스로 지금 돌아섰는데요. 우리 모두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계엄 일주일 전에는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리는 곳에 대한 원점 타격을 지금 지시했을 정도로 한국 건드리면 터진다. 이런 모드까지 들어간 상황이에요. 굉장히 강한 스탠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이끌어낼 때도 있지만 지금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지금 우리에게 쫄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게 거슬려 버린다면 러시아 쪽으로 지금 총구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러시아가 한국에 대하여 뒤가 완전히 없어진 상황인 게 여기도 보시면 전장에 게임 체인저 탄도미사일 하면서를 여기 사진에 우리의 현모가 이렇게 딱 보이죠. 지금 이 현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공개됐는데 공개되자마자 북중러 셋다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5,500km까지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현존하는 최고 중량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현모가 땅속에 있는 지하 벙커까지 관통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인데 이게 정말 사기예요. 관통 능력이 100M 이상으로 전해지며 실제로는 더 셀 수도 있거든요. 이는 모 북한 지역 내적 지하 벙커는 모조리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주요 도시를 이 지역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바로 이 현모호입니다. 그러니 이 무기가 나왔을 때 전 세계가 이 무기에 주목하면서 한국이 엄청난 일을 했다. 이러면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었죠. 이게 실제로 사용되면 얼마나 위력이 있을지는 가능이 잘 안 가는 게 이게 최근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몰라 이 둘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벙커버스터 BLU-109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때 870kg의 탄두로 지하 20m 깊이를 관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현무는 9톤짜리 탄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러시아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이러고 지금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방산과 조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트럼프 당선인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제목처럼 K조선 슈퍼사이클의 트럼프 체제의 호재.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대선 기간 내내 언급했던 게 미국의 방산과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완전히 박살나세 큰일 나버렸다. 우리 도와줄 나라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지금 한국을 콕 집었어요. 우선 방산은 지금까지 위에서 쭉 언급했던 내용처럼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능력이랑 품질, 그리고 납기를 맞추는 능력 이 모든 게 지금 한국에게 너무 유리한 판으로 깔리고 있거든요. 나토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의 미국까지. 특히 미국은 국방비로만 천조를 쓰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우리한테 열리면 어마어마한 호재가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산 부분도 이렇게 호재인데 여기 조선 부분도 상당한 호재를 맡고 있는 게 여기 기사 아래 부분에 보시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고부가 같이 선박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국내 조선 3사는 올해 3분기 일제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미국 방산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면서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MRO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세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8월 미 해군이 발주한 함정 MRO 사업을 국내 회초로 수주했고 최근에는 미 해군 칠함대 수리 사업도 따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오션에서 일하시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도 나오는데 향후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의 MRO 사업은 물론 앞으로 군함 건조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연간 20조 원씩 미국에서 우리 조선소들에게 함정 MRO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지금 쭉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해군력이 당장은 세지만 이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건조하고 하는 걸로 세계에서 경쟁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미국은 그동안 조선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오판을 해가지고 중국이 턱 밑까지 지금 따라오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 트럼프는 중국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 없이 뭔가를 진행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조선업 호황이 길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함정 유지와 보수, 정비, MRO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배를 만들어서 팔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배라고 하는 게 손도 많이 가고 수리, 유지, 보수 이게 다 엄청 많이 드는 게 조선업이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그냥 미국 해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더 많은 이익을 풀 수 있는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뚫어놓으면 조선업뿐만 아니라 방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걸로 어떻게 뻗쳐갈지 알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과의 이야기를 결론 짓자면 결국 트럼프가 본인의 평생 염원인 중국 잡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절대 버리지 못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철통같이 지켜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한국에게 올인하는 상황이 생기니 심지어 이제는 중국마저도 한국에게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보시면 중국도 한국 계엄령에 높은 관심. 그런데 한중 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제목처럼. 우리 계엄 상황에 대해서 중국은 전 세계 국가들 중에 가장 먼저 한국의 정치 상황. 지금 문제 없다. 중국인들 중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 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우리는 너네 정치 상황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국민들 모두 한국에서 별일 없을 테니까. 알아서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한국한테 뭐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계엄 상황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한국을 정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럼 중국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미국이 한국을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선 반대로 그러면 내가 한국만 잘 잡으면 미국은 조선업이랑 방산이랑 둘 다 어려워지겠네. 이런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한국에 대하여 무비자로 한국인들 중국으로 많이 찾아오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알리바바 그룹이 직접적으로 1조 넘게 투자하겠다고 하는 등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고 선언해버린 상황이거든요. 이 조그만 나라라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세계 최강 대국 두 개가 옥신각신하면서 한국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랑 한판 하느라 힘이 잔뜩 빠진 러시아가 한국을 건드린다. 푸틴 입장에선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 계산이거든요. 현재 북한이 한국을 자극해서 일을 크게 벌릴 경우 러시아는 진짜 한국과 끝을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왜 우리랑 진짜 끝을 볼 수밖에 없냐? 야, 이게 진짜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을 텐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북러 군사동맹 복원조약 비준세 교환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죠. 얘네가 지난번부터 우리가 좀 시끄러웠는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어요. 6개월 전에 했는데 이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딱 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
이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딱 이때 우리 계엄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북한이랑 러시아는 군사동맹인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 여기서 북한이 쓸데없는 행동을 했다가 만약 큰일이 난다? 러시아 입장에선 아주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거든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게 하필이면 우리 계엄. 시작하자마자 얘네들의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돼 버렸어요. 러시아 입장에선 진짜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죠. 북한이 매번 하던 식으로 한국에게 도발했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랬다간 완전 본전도 못 건지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누가 대노해도 지금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아무리 전쟁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해도 한국이랑 우크라이나는 체급 자체가 다른 국가죠. 그렇다 보니 결국 러시아가 북한 외교부에 한국의 이번 사태에 대해 함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됐고, 북한이 결국 우리의 계엄이라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얌전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센 척이란 센 척은 다 하던 정은이도 진짜 큰일 앞에서는 본인이 나설 상황이 아니란 걸 빠르게 알아채고 바로 꼬리 내렸는데요. 러시아도 지금 한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랑 한국의 국력이 극도로 쇠약했던 시절, 일본의 계략으로 간도가 중국에 넘어간 것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개간한 간도는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나라 간 간도 협약을 통해 중국에 넘어갔고, 이후 중국은 이 땅을 돌려줄 계획이 없죠. 우리 영토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로 넘어간 것도 억울한데 되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에 이어 벌써 2년 8개월째 우크라이나 영토를 빼앗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러시아의 간도만큼 중요한 한국 영토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러시아가 빼앗은 후 절대 내주지 않는 한국 영토, 어디일까요? 적군이라도 상대방이 너무나 경외스러울 때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마치 신처럼 떠받들어지곤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역사에서 그러한 존재인데요. 일본 해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영웅으로 꼽히는 사토 데스타로 1866-1942는 내가 평생을 두고 경애하는 바다의 장수는 조선의 이순신이다. 넬슨이 세계적인 명장으로 명성이 높은 것은 누구나 잘 안다. 하지만 넬슨은 인격이나 창의적 천재성에서 도저히 이순신 장군에 필적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사토 데스타로가 1926년 조선지방행정이라는 월간지에 쓴 절세의 명장 이순신의 일부입니다. 프랑스 에스파냐 연합함대를 격파시킨 유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제독인 넬슨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일부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 땅에 살았다는 것 자체로 전설로 불리죠. 이에 일부 일본인들은 주기적으로 통영의 충렬사를 찾아 예를 표하기도 했고, 이러한 사실은 1977년 10월 일본에서 발행된 월간지 아시아 코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신화가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 아는 분이 많지 않은데, 바로 러시아가 절대 내주지 않는 한국 영토 녹둔도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5년 전 1587년 선조 20년. 조선의 최북단 국경섬인 녹둔도에서는 오랜만에 추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우리 국민 11명을 살해하고 약 160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조정에서는 2,500여 기의 군대로 출정, 두만강을 건너 여진족을 징벌하는 강경책을 쓰면서 섬을 지켜냈습니다. 당시 녹둔도 수비대장은 이순신이었는데 납치 소식을 듣자 즉각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많이 응계를 사살하며 농민 50여 명을 구출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함경도 총사령관 이일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순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투옥시킨 뒤 징계를 요청했지만 선조 임금은 전쟁에서 패한 자와는 다르다며 그의 징계를 거부하고 백의종군을 명했습니다. 이듬해 이순신은 여진족 정벌에서 큰 공을 세우며 사면받게 됐죠. 이 녹둔도 전투는 이순신이 조정에 알려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1587년 당시 이순신은 변방의 하급무관에 불과했지만 만약 선조가 이를 패배로 간주해 그를 처벌했다면 훗날 그의 활약은 없었을 겁니다. 이 일화를 통해 적어도 1587년까지는 녹둔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서에 최초로 녹둔도가 언급된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인데 녹둔도는 원래 사참하도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러다 세조에 이르러 녹둔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녹둔도는 당시 조선 최북단 국경섬으로 조선은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녹둔도에 길이 약 415m 1246척에 높이 2m 6척의 녹둔토성을 쌓은 후 목책을 둘렀죠. 국경이었던 만큼 농민들이 상주할 수 없었고 봄, 가을 춘경기에만 출입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영토였던 이 녹둔도는 어쩌다 러시아 영토가 되었을까요? 1860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러시아 땅인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는 원래 발해의 영토였고 1863년부터 약 17만 명의 한인이 1937년까지 자발적으로 이주해 정착했던 지역입니다. 조선인들이 망명하여 이곳에 정착했지만 오늘날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이 되었죠. 녹둔도가 러시아 영토로 넘어간 배경에는 아편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나라는 영국과의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하여 난징조약 1842년 8월을 체결해 홍콩을 넘겨주고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강제 개항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자유무역을 내세워 무역 확대를 요청하자 또다시 거절했고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공격을 막지 못해 텐진 조약 1858년 6월과 베이징 조약 1860년 10월까지 체결하게 됩니다. 전쟁 후반 아편 전쟁에 뛰어들겠다며 협력을 제안한 미국과 러시아에게는 콩고물이 떨어졌는데 러시아는 베이징 조약을 통해 녹둔도를 포함한 연해주 전역을 공짜로 차지하게 되었고 그 면적이 무려 100만 킬로미터, 한반도의 5배, 러시아 전체 영토의 6%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녹둔도는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었고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국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고종은 29년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고종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녹둔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한 고지도 등을 내밀며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 매번 무시당했죠. 그러다 1937년 소련의 스탈린은 연해주에 거주하던 모든 조선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들이 바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인입니다. 이후 소련은 해당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했고 이 땅은 풀만 무성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녹둔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다양한 지도와 기록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섬도라는 한자에서 볼 때 섬이면서도 또 섬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마다 다르게 표시되어 있죠. 예를 들어 1754년의 비변사 지도에는 두만강 하구의 삼각주로 묘사되었고 1759년의 여지도서에서는 육지와 붙은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러한 상이함은 녹둔도의 독특한 지형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녹둔도를 군사기지로 삼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원래 녹둔도는 두만강 하류의 섬이었으나 강 하류는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물에 잠기거나 습지가 됩니다. 토사가 쌓이면서 연륙화가 진행된 것이죠. 홍수로 물줄기가 생기면 섬처럼 보이고 물이 빠지면 길이 생기기 때문에 육지에 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녹둔도 주변으로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은 낮아지게 됐고 어느 순간 물줄기가 끊어져 연륙작용, 즉 육지에 붙어버리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며 녹둔도는 어느 순간 연해주에 붙었고 결국 청나라가 연해주를 러시아에 빼앗기면서 녹둔도도 러시아의 영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8세기 이전에 녹둔도는 강 하류의 섬이었으나 퇴적으로 인해 연륙화가 진행됐고 여기에 러시아가 민간인을 내쫓고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바람에 풀만 무성하게 자라버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섬이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연륙화로 인해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군사기지 설치와 접근 금지를 설정하는 바람에 정확한 위치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만 여러 문헌과 기록을 종합해 볼 때 함경북도 경흥에 두만강변 하류쯤인 것으로만 확인될 뿐입니다. 녹둔도는 조선의 영토였기는 하지만 지금은 함경북도 경흥, 즉 북한의 영토입니다. 지난 1984년 11월 북한은 소련을 테이블로 불러 국경 문제를 논의했으나 녹둔도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조차도 전해지지 않죠. 한국 또한 1990년 서울 주재 주한러시아 공사를 상대로 정부 차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국경에 위치한 이 녹둔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죠. 현재 푸틴이라는 대통령의 성격으로 볼 때 절대 돌려줄 것 같지 않습니다만 우리 의사와는 관계없이 러시아 손에 넘어간 소중한 영토인 만큼 녹둔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명이 남았습니다. 언젠가는 돌려받아야 할 한국의 마지막 땅 녹둔도가